중국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라 이래도 집 한 채 못 사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른바 부동산 위기다. 하지만 중국의 주택 토지 위기는 그냥 몇몇 아파트가 비어 있고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집을 사는 개인부터 은행,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 도미노다. 해외 언론은 이걸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다. 중국 젊은이들은 대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 물고기 키우고 텃밭이나 가꾸겠다고 한다. 선택이라기보다 비싸고 좁기만 한 도시에 더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서 도망치는 거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번 영상에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풀어볼 거고, 우리 둘 다 여기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아주 범증스러운 주제다. 이 영상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거라서 혹시 틀리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면 된다. 그럼 시작해보자. 1989년 수천 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天安門 광장에 모였다. 겉으로만 보면 꽤 평범한 시위처럼 들리지만 이후 전개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 어두운 역사 한 페이지는 나중에 교과서에서 통째로 지워졌고 인터넷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신 중국 정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에게 일종의 묵시적 거래를 제안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경제 발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싸고 좋은 집,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기회. 그리고 놀랍게도 이 딜은 꽤 먹혔다. 경제는 미친 듯이 성장했고 도시는 버섯처럼 솟아올랐다.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공대생 성적표보다 더 깜깜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 부동산 시장은 바지 내려가듯 곤두박질 친다.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상환을 버티지 못해 돈을 안 내버리기 시작했고, 어떤 집은 아직 짓지도 못했는데 빚은 이미 목까지 차 있다. 은행은 계좌를 막아버려서 예금주들이 돈을 못 찾는다. 공장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는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 정도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건 몇몇 대학생이 아니라 나라 전체 인구가 국가 전복하러 나가자고 할 상황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지 않다. 우선 에버그란데 얘기부터 해보자. 2022년에 이 거대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흔들렸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듯 사람들은 돈을 몽땅 잃었다. 더 중요한 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다. 자, 그럼 중국의 이 주택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중국에서 집을 가진다는 건 인생의 모든 걸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이제 삶이 안정됐다, 미래가 보장됐다, 아이를 낳아도 된다 라는 증명서다. 특히 결혼 시장에서는 집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수준이다. 남자가 집 없으면 아예 경쟁에 못 끼는 구조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중국 가정들은 피와 땀, 눈물과 재산을 죄다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실거주용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금고로 사들인 집도 많았다. 당연히 이 흐름에 정부도 전력으로 올라탔다. 지방정부는 돈 벌려고 토지를 대량으로 팔아치웠고, 중앙정부는 대형 기업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지으라고 부추겼다. 국민들은 앞다퉈 분양사냥에 나섰다. 집만 사두면 무조건 이긴다. 손해볼 일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집값은 눈 돌아가게 올랐고 산 사람들은 덩달아 부자가 됐다. 모두가 조용히 행복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일종의 분양권 수집이라는 스포츠다. 하지만 올 것이 왔다. 한때 중국 사람들이 전적으로 매달리던 그 대상이 이제는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다. 터지는 건 집 몇 채가 아니라 경제 전체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빈채로 방치된 집이 6천만 채가 넘는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이 숫자는 프랑스 전체 인구를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다. 프랑스인 한 사람당 집 한 채씩 줘도 여유가 있다. 이 집들의 총 면적은 4억 제곱미터가 넘는데 뉴욕 맨해튼의 6개구를 통째로 덮을 수 있는 규모다. 이건 이미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센 숫자다. 공사 도중에 자금 막혀서 멈춰버린 수백만 채의 반쪽짜리 아파트는 포함도 안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완공만 해놓고 사실상 버려진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9만 3천억 위안, 즉 약 13조 달러. 이 숫자는 작년 중국 전체 가계주택 지출을 다 합친 것의 8배다. 유령 아파트들은 그대로 박치된 채인데 이미 팔린 집값도 미끄러지듯 추락 중이다. 2024년 10월 한 달에만 신규 주택 가격이 5.9% 떨어졌다. 16개월 연속 하락. 1년 3천억 달러짜리 공사들이 곳곳에서 멈춰서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늘 그렇듯 시민 몫이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썩어가는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다. 몇몇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미완공 빌딩 안으로 들어가 임시 거주 중이다. 전기도 없고 은행이 계좌를 잠그고 돈 인출을 막았다. 공지도 설명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2008년 미국 위기를 떠올리면 된다. 이번 중국 위기의 더 위험한 점은 은행 대출 대부분이 미완공 아파트 담보라는 사실이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담보로 잡아둔 셈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못 갚으면 은행은 압류할 자산이 없다. 손실을 그대로 뒤집어 쓴다. 연체가 늘수록 중국 대형 은행들까지 파산 위험에 몰린다. 이미 4대 고기은행 중 한 곳은 개인 출금 한도를 걸었다. 은행은 예금을 그대로 쌓아두지 않는다. 주재상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의 이자를 번다. 예를 들어 100달러가 들어오면 10달러만 남기고 90달러를 빌려주고 그 90달러가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면 9달러만 남기고 81달러를 또 빌려주는 식이다. 이런 반복으로 처음 돈보다 몇 배의 장부상 돈이 만들어진다. 이 구조는 사람들이 언제든 내 돈을 뺄 수 있다고 믿을 때만 버틴다. 신뢰가 깨지거나 대출이 떼이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2008년 이후 미국은 대출 규제를 강하게 조였다. 중국은 손대기도 전에 이미 터졌다. 연체가 쌓이면 은행은 숨이 막힌다. 그 와중에 예금주까지 불안해져 한꺼번에 인출에 나서면 그게 바로 붕괴다.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1000명 넘는 예금주가 중국 인민은행 지점 앞에 몰려와 시위했다. 한 농촌은행이 예금을 빼돌리고 계좌를 동결한 뒤 경영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농촌은행들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지방정부에 뒷돈을 대다가 투자들이 줄줄이 터지자 지방 소형은행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뒷수습은 중앙정부 몫이다. 국유 대형은행에 강제 합병시키거나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 수밖에 없다. 2024년에만 290곳이 넘는 소형은행이 국유은행에 흡수됐는데 기록적인 규모다. 중국 농촌은행은 약 3,700곳, 이들이 쥔 자산이 57조 위안이다. 이 덩어리가 흔들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8천억 달러, 미국 전체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다. 문제는 그 돈 중 얼마가 고위험 프로젝트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국유은행들까지 수천억 달러대 부실 채권을 안고 있다. 시장이 살짝만 흔들려도 연쇄 붕괴가 날 수 있는 구조다. 중국 정부가 머리를 싸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나라 경제는 금융, 부동산 의존도가 높다.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하고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7곳이 은행이다. 처음엔 정부도 좀비 기업은 살리지 않겠다고 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자 바로 태세를 바꿨다. 그 사이 실물 경제는 너덜너덜해졌다. 산업 전반이 적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4년 제조업 이익은 3.3% 감소, 3년 연속 하락이다. 자동차 판매도 8% 줄었다. 에너지와 그린테크가 끌어올리려 하지만 판을 바꾸기엔 부족하다. 가게는 이미 쪼들려서 집차를 사려고 대출받을 엄두를 못 낸다. 가계대출 순증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새로 빌리는 돈보다 갚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봐야 펑크난 타이어에 공기만 더 넣는 셈이다. 파생 위기도 터진다. 청년 실업이다. 2014년 대학 졸업자는 1179만 명. 그중 많은 이가 일자리를 못 구했다. 학위는 내 마우스패드보다 못하다는 자주가 온라인에 넘친다. 누구든 써주기만 하면 일하고 박봉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럼 지방 내려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는 식으로 말한다. 노인도 사정이 낫지 않다.
중국에선 60세 이상이면서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약 940만 명, 전체 노동력의 12.8%다.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도시는 미완성 아파트로 덮여 있고 청년은 백수, 노인은 계속 일해야 먹고 산다. 어디를 봐도 앞이 안 보인다. 중국 경제는 오랫동안 일단 빚내서 쓰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으로 굴러왔다. 이제 그 청구서가 도착한 거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국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거대한 공공부채가 깊은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년 기준 정부 부채는 GDP의 약 61%, 2025년엔 68.3%, 2026년엔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8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지키겠다며 각종 구제 패키지, 감세, 유동성 봉급, 인프라 투자까지 동원 중이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 이런 부양책은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파스 붙이는 수준이다. 예전처럼 고성장으로 버틸 체력도 없다. 시위는 늘고 연체 대출은 쌓이고 동결된 예금도 더 많아진다. 압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부동산 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여기까지다. 나는 범징.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보자.